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추가 경정 예산안의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날선 공방으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여상원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 장성호 건국대 교수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호 감찰이 우병우 민정수석이 아니라 박근영 씨로 확인이 된 건데, 고 교수님, 네. 고발된 내용이 사기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청와대로서는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부담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매우 곤혹스러운 일이죠. 뭐 박근영, 신동욱 부부의 이런 말썽이 뭐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보면 형사 8부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것으로 봐서는 뭐 건설 비리 이런 네. 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뭐 박근영 씨가 또 유경재단 그 주차 네. 문제로 인해서 그것도 또 사기 혐의로 고발이 되고 800만 원인가 500만 원의 그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마는 대통령의 친동생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계속 연루가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물론 뭐 박근영 씨의 혐의가 과거 권력형 어떤 비리라든가 부패 또는 권력농단 전횡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박근영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도 그렇게 썩 뭐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박근혜 대통령을 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무슨 사기 사건을 저질렀으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영 씨 부부가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 불미스러운 문제에 지금 지난해에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의 연루가 되는 것은 국가 원수의 그런 체면에도 크게 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박근영 씨하고는 상당히 좀 거리를 둬봤던 게 사실인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피를 나눈 온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 박근영 씨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처벌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것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이것을 할 때는 보고를 틀림없이 했을 겁니다. 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호하게 이거에 대해서 처리하라 이런 지시를 하셨겠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자기와 피를 나눈 온유이지만, 그러나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된 상태에서 특별감찰관이 뭐 우리 가족, 사촌인의 가족은 수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서 처벌을 하라 이렇게 해서 재량권을 상당히 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하라고 저는 주문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추측을 합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적인 뭐 정치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에 좀 소원한 관계였었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힘을 실어줬는데 뭐 사고가 터졌다 이러면 또 문제가 다르지만 그렇지는 않다. 다만 오히려 이 건보다는 우병우 그 민정수석 건하고의 형평성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영 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을 해서 고발,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를 취했단 말입니다. 수사 의뢰보다 한 단계 높은.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그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만 아니라 이 감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찰하는데 제약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자하고 녹취록에 얼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런 부분을 많이 토로를 했다는 거죠. 한 결과 수색 의뢰로 끝났고, 국민 정서하고는 사실 좀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국민 정서적으로 보자면 특별감찰관이 좀 더 강하게 뭔가 대처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두 사안 간의 형평성, 그것이 더 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그런데 왜 자꾸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사실이 자꾸 이렇게 언론이나 이렇게 좀 보도되는 이유는 뭘로 보시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뭐 그러니까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언론에 약간 흘리고 있다라는 거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각자 이제 유불리에 따라서 이제 그러는 건데 이런 것을 이제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근데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하는 것이 그 언론 플레이를 하는 당사자들 입장에 과연 얼마나 이득이 될까. 요즘은 국민들도 영리해서 좀 면밀하게 보고 있다. 이 점을 좀 지적해 드립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운 게 박근영 씨가 진짜 전직 대통령이 딸이자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데요. 어느 정도 어떤 그 감각이 있다면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최대한 조심해야죠. 최대한 조심해도 계속 터지는 게 권력자 주변 비리인데요. 2010년에도 폭력 행위로 벌금을 또 한 네. 500만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유경재단을 둘러싼 문제였고요. 2015년 바로 작년에 또 사기로 네. 그것도 유경재단을 둘러싼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유경재단이 사실 그 유경수 여사가 참 아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래인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재단인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이권 싸움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 안에 뭐 예식장 무슨 행사장 많으면서 여기에서 임대, 계약. 기생해서 먹고 네.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박근영 씨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여기서 무슨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박근영 씨를 이용한 면이 많거든요. 그렇지만 결국 전국적인 책임은 박근영 씨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참 안타까운 면이 많고 그다음 이거는 우병우 수석 문제하고는 조금 다르죠, 성격이. 우병우 수석 문제는 여러 가지 진짜 어떤 민정 수석의 자리에서 예. 그런 문제고 박근영 씨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 어떤 국정 수행의 부담보다도 어떤 아무리 사이가 소원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동생의 어떤 이런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아마 요구를 할 겁니다. 예. 사이가 소원하다고 해서 동생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오불가능적인 태도를 취하면요. 국민들의 비난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도 조금 박근영 씨의 행동을 좀 자제시키는 예. 뭐 말도 잘 듣지도 않겠죠. 뭐 신동욱 씨하고 이렇게 그동안에도 서로 뭐 여러 돌출 행동이 그래서 안 예. 듣겠지만 그래도 뭐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 대해서 뭐 이렇게 영향력이 없다 하더라도 네. 하고 치면은 아니 언니 우리나라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분 좋은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고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일입니다. 우병우 수석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말하자면 대통령이 친인척 관리하는 데가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네, 1차적으로. 이러한 사기 사건이 났을 경우 그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조치를 취하는 게 민정수석실이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또 지난해 일본 언론과 여러 가지 인터뷰도 얼마나 많은 말썽이 있었습니까? 위안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시스템이 가동됐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삼남매 간에 어떤 곡절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박근영 씨는 생활이 상당히 공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박지만 씨도 이지그룹 회장으로도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 재산 공개하는 거 보면 수십억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서로 네. 이렇게 형제간에 더군다나 부모님도 안 계신 상황에서 좀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동양의 어떤 미풍양속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대통령이고 그걸 떠나서도 혈육의 일반 가정, 적으로. 일반의 보통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뭐 재벌 가도 돈 가지고 치열하게 재판하고 권력도 그러는데 하여튼 저거는 어린이회관 운영권을 두고 박근혜 현 대통령과 언니와 동생 간에 법정 다툼이 있어서 있었죠. 그때부터 네. 사실 사이가 이제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데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이것이 오히려 남보다 못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박근혜 전 정치라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것이 큰 어떤 데미지라든가 마음의 부채, 짐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고 앞으로도 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숙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정수석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인 간에 이런 네. 1억을 받았고 안 돌려주고 그런까지 이렇게 감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네. 사건이 돌출이 되면 그리고 누가 제보를 해서 이것도 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보를 해 와서 어떤 사건이 되면 이거에 대해서는 처벌은 법적으로 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예. 이것이 이제 이번 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돼서 검찰에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이지만
엄격하게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네. 보였다고 봅니다. 그런 가운데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이 언론인 모임에서 특검도 필요하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비췄는데요. 여당에서 강하게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님께서 우병우 특검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의견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의 당적 이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국회법 정신에도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임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합니다. 선의의 사회자가 되어야 할 국회의장이 100% 야당의 편에 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국회의장에게 중립적인 거중 조정 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의장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하는 의장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법조인 출신이죠. 김희옥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도 언론에서 제기한 사실만으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희옥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 마저 듣겠습니다. 뭐 검찰이 광범위한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왜 수사를 못 하겠습니까? 예. 근데 언론에서 제기되는 소위 의혹이라는 것만 가지고 예. 공직 수행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거는 이석수 예컨대 예. 범죄가 된다든지 예. 또 아주 심한 윤리적 아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걸로 사실로 밝혀져야지 예. 언론에서 제기하는 아하. 사실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 아닐까요? 김희옥 전 비대위원장, 윤리적 아주 심한 비판이 되는 것이 밝혀져야 된다. 그래야 어떤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변호사님, 사실 이제 검찰 부담이 만만치 않아졌습니다. 두 건을 동시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속보가 저희들이 들어왔는데 현직 대구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그 보통 그 수사부인 형사부나 특수부에 안 맡기고 그냥 고검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는 거는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한 며칠간 고심을 했는데 그 국민들에게 어떤 납득할 만한 결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제 생각에는 특별수사팀이 문제가 아니고 어느 팀이 맞냐가 문제가 아니고 과연 우병우 수석이 지금 민정수석으로 있는 상태에서 우병우 사단이라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의 검찰의 많은 고위직들이 우병우 수석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특별수사팀이 아니라 그 김수남 총장이 직접 조사해도 국민들이 그 결과를 신뢰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고 좀 전에 정세균 국회의장의 어떤 특검 발언, 물론 지금 정진석 대표가 원내대표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 입장에서 그 말을 먼저 꺼낸 거는 저도 조금 부적절하다. 그렇지만 정세균 의장이 왜 저런 말을 꺼내겠냐? 부적절함에도 이거는 국민의 어떤 그 인식을 갖다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검찰에서 권력층의 수사를 많이 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또는 뭐 별것 아닌 걸로 끝나버린 경우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걸 기대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까 좀 전에 말한 우병우 사단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현직 민정수석을 이번 그런 검찰이 조사한다는 거 결론을 어떻게 나와도 있죠. 진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더라도 그게 과연 통할 것인가 이런 상태에서는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국민적인 여론을 대변하는 걸로 봐야지 그 어떤 국회의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어쨌든 듭니다. 특검까지 가기 전 단계로 검찰에서는 특별 전담팀을 만들어서 최대한 공정하고 좀 객관적으로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나름 이제 초강수를 두긴 했으나 저는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정세균 의장이 정확하게 정답을 지금 얘기를 했다.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
그 비박계뿐만 아니고 친박계 의원들 중에도 상당수가 우병우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지점, 그 맥을 정확하게 짚고 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석 원내대표도 말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결국은 그렇게 여야 간에 합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 겁니다. 이분이 정치적으로 나름 전략가인 네.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걸 대놓고 환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결국은 특검으로 가는 네. 것이 전 맞기도 하고 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이걸 절대로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떤 방법을 해서 나름 또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적어도 이 문제가 네. 그렇게 커진 상태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글쎄요, 통상적인 어떤 처리 절차가 마지막에 특검이었는데 특검으로 해서 밝혀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선 정국에 가면은 특검 자체가 또 정치적인 공방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단 특검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네. 저는 특별수사팀의 어떤 앞으로 활동이라든가 조사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훨씬 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여당이었을 때 그때 당시 한나라당은 많은 특검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사법체계가 특히 검찰권이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검찰권을 쥐고 흔들었다는 그런 반증일 수도 있고 그것은 지금 더민주뿐만 아니고 새누리당이 예. 야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여야가 지금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면 그러면 절차적 민주주의라든가 국가기구, 검찰도 하나의 국가기구야 엄청 커다란 부분인데 이 국가기구를 또 다른 어떤 국가기구인 의회라든가 정치권에서 믿지 못한다면 네. 삼권 분립이라든가 어떤 우리 민주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그런 것들이 흔들릴 예. 수도 있고 그러면 특검을 해서 역대 이것이 정말 명명백백하게 해결이 됐냐? 어떤 마지막 대선이라든가 총선에서 선거가 끝나서 승패가 갈리면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좋다. 그러면 이것을 내년 대선 때까지 이것을 끌고 가면 네. 과연 누구한테 유리할 것인가? 특검은 여야가 합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당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네. 야당은 하자고 할 겁니다. 어쨌든 검찰이 고검장급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 전담팀을 꾸렸다는 점, 또 신속히 의혹을 규명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국회가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예. 청와대 오늘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일부 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계속 되겠죠. 어쨌든 우병우 문제가 모든 것에 블랙홀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국정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철성 경찰청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병우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진경준 검사장의 검증 문제, 그 88억인가 되는 그런 주식의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 이 부분을 따지다 보니까 네. 우병우 수석과 넥슨과의 관계가 나오고 그런 것이지, 지금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부패 기득권 세력이 일부러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없는 문제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 또 하나 이 이철성 경찰청장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논문 표절이다 이런 거 자체하고라도 엄청난 큰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게 유야무야 아예 없는 걸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민정수석실에서 제대로 검증이 됐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논점은. 검증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지금 이 인사청문회까지 올라왔고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야가 인사청문회 이 채택도 네.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은 좀 동시에 있는데, 풀어야 결과적으로 된다. 앞으로 지금 3명의 또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을 텐데,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청와대 기류는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아마 이철성 후보를 경찰청장으로 네. 임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유가 원인이 바로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 지금 그 우병우 수석 문제도 있죠. 청와대의 기류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좌파 세력 또는 뭐 하여튼 이 박근혜 대통령의 불만을 가진 세력의 어떤 그 딴지 걸기로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런 시각에 볼 때는 뭐 우병우 수석 문제라든가 이철성 문제도 문제에 대해서 같은 같은 맥락을 받아들여서 그런데 만일에 이철성 경찰청장을 계속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만은 이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사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어떤 그 파급 효과를 낳는다면은 대통령에게 결코 이롭지는 않을 것이다.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흔들기로 보는 그런 기류가 있기 때문에 좀 고심이 깊어질 것 같은데 사실 추경안을 놓고도 여야의 파열음이 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우상호 원내대표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특정 3인의 증인 채택 등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추경을 무산시켜야 한다는 초강경 노선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도 처리 안 하는데 우리가 왜 추경을 해주느냐? 추경을 안 한다고 나라가 망하느냐? 이런 말까지 야당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험악한 대치전국 속에서도 민생 추경 처리만큼은 단 한 차례도 무산시킨 적이 없었습니다. 며칠 늦어지더라도 이번 주 중으로 민생 추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대표에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친박 중에 친박, 진박 중에 진박, 실세 중에 실세 아니겠습니까? 이 꽉 막힌 전국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결사 이정현 대표여야 한다.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도 좀 권유하시고 청문회에 가깝게 지내시던 그 친박 인사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나오시도록 설득하실 때 집권당 대표로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어려운 현안부터 해결하시고 민생 행보를 하셔야 빛나지 않겠느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이 야당 시절에도 추경안을 무산시킨 적이 없다. 우상호 원내대표, 집권당 대표로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달라. 이정현 대표와 여당을 우회적으로 압박을 했습니다. 이 박사님, 네. 사실 여야가 이렇게 한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고 있는 그 배경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단초를 좀 정부 여당에서 제공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논란의 여지를. 왜 그러냐면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규모도 애매하고 또 이 자금을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쓰겠다는 용처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위기에 처한 조선업에 이제 투입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몫인데 이거 역시 약간 원제론이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태다 보니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지금 안종범 수석도 그렇고 좀 연루가 돼서 이게 또 청문회 문제하고 좀 결부가 돼 있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묘하게 정치적으로 이 지금 딱 보틀렉에 걸린 상태인데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지금 빠져나오고 싶은데 지금 빠져나오기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런 뭔가 명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에서 그나마 이제 국민의당 박지원 위원장이 저는 대안을 제시를 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트랙으로 하자는 거죠. 서별관 회의 청문회도 함께 논의를 진행하면서 증인 채택 문제도 논의를 진행하면서 추경안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서 일괄 타결하자.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일괄 타결 방식으로 해서 추경안 저는 뭐 통과에 좀 낙관적인 어떤 형태든 여야가 접점을 찾을 것이다. 그렇게 좀 전망하시는 거군요. 뭐 25일 날 막판 벼락치기에서 통과시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국민적 관심을 끌고 이것이 이제 옛날에 우리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일하면서 싸우자는 그런 건설 구호가 있었는데 우리가 싸우더라도 민생은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 불쏘시개인데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것을 다 압니다. 알고 25일까지 한시적인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극한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25일 마지막 넘어갈 때 그때 서로 극적으로 합의해서 다음날 아침에 대문짝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서도 마지막에 의회 정신을 발휘해서 합의했다.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거에는
새누리당 입장은 야당이 의회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수당이 횡포하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유거리가 있을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이 국정의 책임지는 여당의 어떤 그 여당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네. 책임 있는 여당이 왜 민생을 담보로 해서 양보하지 않느냐. 그 청문회가 뭐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해서 서로 정쟁을 놓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한 이틀 정도 있으면 뭐 자연히 타결되니까 걱정하지 네. 않아도 되지 않을까. 최경환, 안종범, 홍기택 세 증인 과연 어떤 절충안을 찾아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사드 배치 후보지 논란과 관련해서 성주 골프장 1번 홀 바로 위치기 거론, 직접 거론이 됐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사드 제3후보지 문제도 대통령께서 언급하면은 국방부는 허둥지둥 따라다니며 졸속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3후보지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롯데 골프장의 경우 정부가 매입 시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이 가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방부 관계자도 대구 지역 언론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사드를 국회 밖에서 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왔던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제4, 제5의 후보지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묻고 있습니다. 고 교수님, 네. 문제는 이제 인근의 김천시의 반발 또 하나의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성주 성산포대에서 지금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그 지역으로 제3 후보지로 이렇게 대충 국방부에서는 거의 낙점이 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뭐 박지원 원내대표 얘기하는 대로 하나는 비용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산포대는 이미 만들어진 그런 그 포대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추가될 필요는 없지만, 저는 민간 골프장에 대해서는 수천억 원의 이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주 군민들은 다소 말하자면 읍내에서 벗어난 지역이지만 김천에서는 또 가까웠다 보니까 이 김천에서는 지금 만여 명이 또 지금 들고 일어나서 반대 또 시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칫 이러다가는 이런 갈등의 전국화가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느낌도 드는데, 정부로서도 뭐 이번 성주 성산포대 결정 과정에서 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는데, 또다시 롯데 스카이 골프장으로 옮기면서 또 다른 이런 갈등과 이런 분란의 확산으로 가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좀 설득이라든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 대책들을 지금 철저히 좀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옮긴다고 해도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게, 그럼 그동안 성산포대 행정 졸속 결정 아니냐,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검토도 대충 해가지고 하고 또다시 문제 생기니까 옮긴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게 성산포대에서 그 성주 롯데 골프장 옮긴다. 네. 이게 혹시 정부에서 이게 지금 그 골프장처럼 골프장을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게 민간기지니까요. 아마 700억에 지금 조성됐고, 롯데가 사들였고, 한 300억 정도 더 투자를 해야 1000억 정도의 골프장인데, 물론 요새 롯데가 그 정부 말을 안 들을 수 없는 형편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간 재산이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가지고 미군 측에 제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그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네. 지금 야당이 더 다수인 마당에 국회 동의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정부에서 국회를 빌미 삼아서 이 사드 배치를 무산시키어도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닌가 할 정도로 왜 이리 가느냐. 저는 처음부터 이게 성산포대 졸속이라 하더라도 이미 결정했으면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했거든요. 김천 시민 문제 있죠. 그다음 국회 동의 문제 있죠. 지금 뭐 이거는 사드는 전국 어디를 가나 문제는 뭐 항상 생기고 데모는 항상 있는 건데요. 그럼 오히려 그 사드를 갖다가 지금 이걸 갖다가 국회 동의를 갖다가 핑계로 안 하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만 들 것 같습니다. 논의를 또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좀 많이 온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는데. 예. 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국회 비준 절차 거치는 걸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밀어붙여서 정치적으로 더 이슈를 만드는 편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어찌됐건 국민 여론이 찬성 여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또 반대론과 관련해서도 성주군 쪽에서는 사실은 그 뭐 가장 핵심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과 연관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컸는데 김천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은 지역 주민의 반대라고 하는 것도 이미 한풀 꺾인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인 이슈밖에 없다. 여야 간의 정치적 이슈로 이걸 이제 푸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야 간에 사실은 이게 논쟁이 되면 될수록 박근혜 대통령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한 정치적 입장에서만 순수하게 판단을 내린다면 절대 손해보는 이슈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밀고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미 공동평가를 통해서 성산포대를 결정을 했지만 거기에서 하겠다는 것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입장이었지만 성주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성 문제로. 그래서 제3의 대안을 돈이 들더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년 하반기 10월 정도에 사드를 배치를 완료하기에 한미 간의 국가 간에 이것이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라든가 국회에서 이것을 빌미로서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내년 대선의 주요 화두가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을 때 결국은 내년 대선의 주요 아젠다는 캐치프레이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사드를 비롯한 안보와 외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봤을 때 정권,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년 대선이 한참 왕성하게 피어오르는 분위기가 업되는 10월 중에 이 사드 문제가 가장 큰 가장 큰 관심사가 되는 것은 집권 여당한테는 불리할 것이 없는 우리 이종훈 박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 대선식에 제각 1시간씩 1분 1초씩 지나가고 있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정치 행보 보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김종필 전 총리와 요청했던 대로 냉면 회동도 갖겠다고 얘기했는데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인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대한민국의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더 이상 양극단 중에 한쪽이 정권을 잡는다면 또다시 절반의 국민만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끄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른바 외연 확장을 언급한 건데 이 박사님, 네. 문재인 전 대표 야권 통합하자라고 제의한 데 대한 반응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양극단을 배제하고 다 모여야 된다는 얘기, 결국 정계 개편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이미 이제 그 트랙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의 연출자, 그러니까 감독은 박지원 위원장이죠. 박지원 위원장이 지금 최근에 누굴 만났습니까? 김종필 전 총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두 분이 만나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이른바 이제 신대 DJP 연합설도 나오긴 했는데 결국 정계 개편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이다. 양쪽이 지금 그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을 밀고 있는 김종필 전 총리 입장에서도 최근에 새누리당이 너무 친박계 일색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이고 박지원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중심으로 어찌됐건 집권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3당의 이런 당세 갖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판을 흔들어서 어찌됐건 정계 개편을 해서 이른바 제2창당을 해서라도 판을 좀 키워서 몸집을 키우지 않으면 집권당으로까지 못 간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지점을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고 조만간 김종필 전 총리하고 냉면을 함께 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사실상 양극단으로 이렇게 좀 미루는 측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친박과 친노 양극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쪽은 친박과 친노로 이렇게 친문으로 이렇게 완전히 갔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뭐 그동안 정가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온 세판짜기 의 어떤 시동이 걸린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건데 결국은 이런 세판짜기 시동을 누가 추동을 해나갈 거냐 결국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든가 또 박지원 원내대표 그리고 손학규 이런 분들이 말하자면 합리적 중도 세력이 양극단을 제외하고 빅 텐트를 만들어서 온건 중도들이 온건 합리적 그런 중도 세력으로서 한번 판을 만들어 보자.
현재 지형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것이 아마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가 네.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국민당이라든가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로서는 뭔가 활로 돌파구를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손학규 전 고문이 조만간 하산을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전국 지형이 상당히 네. 변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까지 또 정의와 전 국회의장까지를 포괄하는 큰 어떤 빅텐트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과연 무리무 고수들이 거기 다 모여가지고 할 것인가? 제대로 된 텐트가 쳐지기 오늘 같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걱정입니다. 국민의당 의총에서 황주영 의원이 박지원 비대위장 원맨쇼 한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고성이 오갔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전 대표의 발언. 양대 패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정계 개편에서 본인이 대선 주자로 나가겠다는 거죠. 권력은 다 본인 위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양대 패권을 청산해서 제3당을 띄운다고 한번 해보면 결국은 야권은 명확하게 이등분 될 겁니다. 거기에 새누리당이 60%가 됐을 때 결국은 야권을 분열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가운데 빅텐트를 만들지만 분열되는 거 아닙니까? 더민주에서 일정 부분 나올 테니까. 물론 새누리당에서 나오지만 본질적으로 주류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내년 대선은 또다시 새누리당이 세 번 집권하게 하는 그런 정권을 헌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도식적인 그런 네. 얘기라고 봅니다. 사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예산협의차 방문이라고 하는데 김희옥 전 비대위원장의 평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특히 이정현 대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스토리가 있는 그야말로 국민을 잘 아는 정치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행보로 봐서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당대표로서 가장 잘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대표는 앞으로 더욱더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에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입장에서 당을 이끌어서 내년에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 겁니다. 김희옥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이정현 대표 스토리가 있다. 하지만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된다라고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 변호사님, 네. 이정현 당대표 현재까지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희옥 전 위원장이 뭐 겸손해야 겸손한 걸로 따지면 이정현 대표를 따라올 사람이 없던 것 같은데 거의 90도더라고요, 인사하는데. 폴더 인사? 예, 뭐 그 폴더 인사라 그럽니까? 그런데 그건 좋은데 그게 과연 어떤 국민의 마음을 읽고 나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겸손함이냐? 제 생각에는 좀 아니다. 이정현 지금 대표는 어떤 그 당 내에서 친박을 갖다가 그 화합시키고 한 묶음으로 묶어내는 데는 성공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과연 비박 그리고 야권에까지 그런 게 통할 것이냐. 지금 그 이정현 그 대표의 이번에 그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해서도 꼭 말씀하시는 게 홍보 수석 같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복심을 읽어내고 네. 그다음 친박을 한 울타리 안에 넣어서 단결시키고 그다음 그 당뇨들이라고 그러나요? 당의 직원 뭐 이렇게 일반 직원들을 갖다가 섬기는 자세.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면 겸손하다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좋은데 과연 이게 그 진심으로 그런 걸까? 그리고 야당에 대해 소통도 될까? 오히려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 이러면요. 야당과 의 소통 문제에서는 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좀 진심이 좀 담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겸손하기 때문에 참새 걸음을 걷는 느낌을 지금 받는 거죠. 친박의 다수가 지지를 하는 힘 있는 대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표의 그 권위, 위상을 아직 체감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들고 참새 걸음보다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대표는 황소 걸음을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겁게 황소 걸음이라는 것은 행동은 무겁게 하되 당내에서 구조적 개혁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당의 미래상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대표가
나와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 미래 비전 철학과 그런 것들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네. 있다. 물론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아직 촉박하지 않느냐. 시간은 아직 지금은 상당히 그런데 집권 초반이 모든 계획을 할 때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 아닙니까? 정권도 1년이고 그랬을 때 앞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이것을 놓치면 역시 참모 스타일이고 대표감이 아니다. 이런 비난에 봉착할 좀더 가능성이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뭐 서둘러야 된다고 봅니다. 서둘러야 된다. 너무 친박인 것이 이분이 과거의 문제기도 했고 현재의 문제기도 하고 앞으로의 문제기도 하다. 그럼 본인이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폭탄 들고 지금 그야말로 거침없이 서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간 것도 광주 또 전남 전북 예산정책협의회 사실은 이제까지 새누리당 대표가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그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가서도 꽤 환영을 받은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야당을 충분히 긴장케 할 만하다.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용혁 그 전 위원장이 지적한 것은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본인의 대권 행보로 비칠 수 있으니 이번엔 쉬었다가 다음번에 도전하더라도 해라라는 얘기를 전 한 것으로 이해를 아울러서요. 합니다. 지금 예. 김무성 전 대표가 2년 만에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대권 후보의 전형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무성 전 대표. 중국 가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기받으러 가는 거. 기받으러. 태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기받으러 가는 거예요.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렇고 반기문 의원 기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중국의 비중이라든가 중국을 모르고 지금 동북아 안정이라든가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이걸 논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어느 분이든 간에 중국에 대해서는 적어도 자기 나름대로 식견과 역량과 어떤 그런 걸 갖고 있어야만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뭐 김무성 대표가 요새 수염기르고 지방도 돌아다니셨지만 또 중국에 가서 중국의 현재 그런 기류도 좀 체득을 하고 예. 또 나름대로 어떤 국가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중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을 잡아오는 거야 100% 환영할 일이죠. 사실 여러 대권 행보, 손학규 전 고문의 행보 계속 관측 또 관측이 나오는데 속 시원하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여 변호사님. 사실 지금 안철수 전 대표, 김종인 대표하고 접촉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손고문 어떤 형태로 좀 정치를 재개할까요? 손고문 말씀이죠. 네네네. 예, 안철수라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손고문도 이제 뭐 이번 추석 전후에서 이제 진짜 아까 하산이라고 말씀 하산하시는데 결국은 그 자기의 세력 그러니까 세력화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그 손학규 고문 혼자서는 굉장히 불가능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김종인 지금 대표가 전형적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표 이런 사람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데 제3지대 네. 거기 같이 아까 빅텐트라 그러셨죠. 그 밑에 들어가자. 근데 안철수 대표가 그럼 빅텐트 치면 김종인 대표하고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입해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치열하게 자기를 보호해줄 지지 세력이라든가 지지 기반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손학규 보면은 그것이 좀 약하다. 그것이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도 딱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변화의 또 하나의 어떤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